안녕하세요. 이가피 교수의 신간 읽기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의 제목은 지금 다시 일본 정독, 이창민 지음, 더 숲에서 22년 6월 3일에 출간하였습니다. 저자는 고려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와 석사를 하고 도쿄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고 도쿄공업대학교 교수 생활을 시작했다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경험하면서 한국으로 돌아와 현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일본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표지 앞뒤를 보면 문제는 우리가 일본을 이겼나요가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일본과 다를까요이다. 지금 일본을 냉정하게 읽지 않는다면 한국도 그저 왕년에 잘 나가던 나라가 될 뿐이다. 저도 평소에 일본에 대한 팩트를 제대로 알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을 골랐습니다. 저자는 이 책의 집필 목적을 3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일본 경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이고, 두 번째는 일반인들에게 일본을 주제로 재미있게 교양을 쌓을 수 있는 읽을거리를 제공하는 것이고, 세 번째 목적은 지역학으로서 일본학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 과거의 일본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2부, 현대의 일본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3부, 미래의 일본을 어떻게 전망할 것인가? 1부와 2부는 경제학자인 저자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우리를 잘 이해시켜 줍니다. 저는 주로 3부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형 장기 불황은 1990년대 초반 자산 가격의 폭락으로 시작되어 아베노믹스가 등장하는 2012년 12월까지 20년간 일본의 1인당 GDP 증가율은 0.6%로 일본은 기나긴 장기 불황의 터널을 지나게 된다. 같은 기간 프랑스, 독일, 미국 등 다른 선진국들의 성장률도 1%대로 그리 높지 않았다. 일본형 장기 불황이 주목을 끈 이유는 낮은 성장률 때문이 아니라 성장률의 급격한 변화 때문이었다. 제1차 오일 쇼크에서 회복한 1975년부터 1991년까지 일본은 3.6%씩 성장하였다. 그에 비해 1990년대 들어서 일본의 성장률 감소폭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가장 급격했기 때문에 잃어버린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 것이다. 일본은 1995년부터 2012년까지 월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마이너스 0.1%이다. 이렇게 긴 세월 동안 평균 인플레이션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선진국 중에서 일본이 유일하다. 일본의 유동성 함정은 이미 금리가 충분히 낮은 수준이라서 더 이상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상황, 즉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이 무력화된 상황을 말한다. 일본이 유동성 함정에 빠진 이유를 일본 국민들이 앞으로 디플레이션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예상으로 인한 현재의 소비 축소, 고용 축소, 임금 삭감, 투자 감소, 또 다른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건강 문제로 총리직을 내려놓았던 아베가 5년 만에 화려하게 재등장해서 이른바 아비노믹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아베노믹스란 2012년 1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약 7년 8개월 동안 지속된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한 경제정책을 의미합니다. 아베노믹스의 정책 목표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2%, 명목 성장률 3%, 실질 성장률 2%였다. 그러나 각각 목표치에
50% 정도밖에 달성하지 못했다. 이렇게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은 버블 붕괴 이후 한 세대에 걸쳐 일본 경제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인 IT 투자 붐 속에 일본만이 홀로 뒤처졌고 생산성 저하와 자본 수익률 저하를 피해 기업들은 너도나도 해외로 진출했다. 환율과 수출의 관련성은 사라지고 기업들은 환차익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해외에 재투자했다. 그 결과 무역 수지는 적자지만 소득 수지 흑자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30년 넘게 일본은 해외 순자산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 경제의 구조적 변화는 아베노믹스의 효과를 반감시켰다. 이 정책을 통해 그동안 눈치채지 못했던 일본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미래 일본 경제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도 있게 되었다. 아베노믹스 기간 동안 국민들은 경기 회복에 대한 주관적인 생각을 묻는 질문에 전혀 실감할 수 없다는 답변이 무려 81%나 되었다. 아베노믹스를 실시하기 전인 2012년에 비해 분명 주가는 2배 이상 상승했고 환율은 8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기업 이익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실업률은 3% 수준으로 떨어졌다. 충분히 호황이라 부를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실질 경제 성장률이 1%대이기 때문에 호황도 불황도 아닌, 즉 저온 호황이었다는 것이다. 바로 이 위크 붐이 일본의 뉴노멀이 되었다. 이 시기의 특징은 소비 회복이 없고 설비 투자가 없고 임금 상승이 없는 산무 경기라고 볼 수 있다. 제가 대학 때 일본에 갔던 70년대 초에는 일본 국가는 부자이지만 국민들은 참 좁은 집에 가난하게 산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일본은 나라는 가난하지만 국민은 부자다. 그리고 그 부자 국민은 다 고령자라는 것입니다. 2020년 기준 일본은 여전히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고 1인당 명목 국민 총소득 GNI는 41,513달러로 세계 28위 정도에 그치고 있다. 1995년에도 1인당 명목 GNI가 43,495달러로 세계 6위였으니까 25년 동안 경제는 뒷걸음질 했다고 봐야 한다. 일본이 가난한 나라가 된 이유 중 하나는 돈을 빌려주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돈을 빌리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어진 것이다. 기업들이 돈을 빌려서 신규 투자를 해야 소비도 살아나고 물가도 상승하는데 아무도 돈을 빌려가지 않으니 일본 정부가 대신 그 역할을 하고 있다. 나라가 가난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1990년 이후 일본 정부는 빚을 내서 열심히 정부 지출을 늘려왔는데 그 결과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정부가 되었다. 가난한 나라가 되는 것을 막으려다가 정말 가난한 나라가 되어버린 셈이다.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265%로서 세계 1위이다. 어림잡아 일본 국민 한 명당 1억 원 정도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일본 정부는 2021년도 전체 예산의 33.6%를 사회보장비에 지출하고 22.3%는 국채를 갚는 데 썼다. 그러다 보니 돈이 모자라서 다시 전체 예산의 41%를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하고 있다. 그러니 빚이 줄어들려야 줄어들 수가 없다. 정부가 이렇게 많은 돈을 빌릴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국민들의 가계가 많은 저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국민들은 주식과 채권보다는 현금, 예금, 보험, 연금의 형태로 금융자산을 보유하라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여기에 일본의 문제점이 있다. 가계의 금융자산이 주식과 채권 같은
직접 금융을 통해서 성장 자금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을 경유해서 정부 부문으로 전부 흡수된다는 점이다. 물론 이 덕분에 정부가 파산하지 않고 근근히 생명을 이어갈 수는 있지만 경제 성장 없이 고령층이 보유한 저축만으로 연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1990년대 이후 일본 기업들은 부채를 줄이며 국내 투자를 하지 않는 대신 눈을 해외로 돌렸다. 엔의 가치가 높을 때는 해외 기업을 사들이고 엔의 가치가 낮아지면 토지를 매입해 공장을 짓는 것이다. 현재 일본에서 팔리고 있는 제품의 대부분은 신흥국에서 만들어진 것들이다. 일본의 소비의 지속적인 하락이 점쳐지는 이유는 또 하나 있다. 1980년에서 90년대생들이 소비를 혐오하는 세대로 특징 지어진다는 것이다. 성장기에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하면서 생긴 습관이다. 이 점은 우리나라와 반대인 것으로 보이죠. 그러나 인구 문제는 공통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도 2016년부터 신생아가 급격하게 줄어서 2020년 출산율이 1.34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같은 해에 0.84라는 사실입니다. 저자는 마지막 장에서 장인 정신에 매몰된 일본 제조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극한적인 기술력을 추구하는 일본 사람들은 통합형 제품에서는 우세하지만 세계는 자동차 산업에서조차 모듈형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이 모듈형을 향하고 있는 가운데 통합형 제품의 강자 일본 기업들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하다. 저자는 에필로그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대한민국을 너무 자랑스러워하는 것도 금해야 하고 반대로 너무 겸손히 지나쳐서 패배주의적인 결론으로 흐르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이제 한국은 장기판의 말이 아니라 장기를 두는 나라로 변하고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는 이제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선진국으로서 지금보다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갈 때가 되었다. 우선 주변 4대 강국이라는 표현부터 고치자.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표현은 우리의 입장을 우리 스스로가 장기 두는 나라가 아닌 장기판의 말로 규정하는 표현이다. 아직까지도 우리의 주요 관심사는 관세에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다. 우리의 관심사를 새로운 통상 질서를 선도하고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로 돌리자. 우리의 외교도 지구본을 내려다보는 사이즈로 확장될 것이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중동, 아프리카, 남미에 대한 세계 전략을 전체적으로 다시 짜야 할 것이다. 한일 양국의 젊은 세대들은 상식선에서 선진국 시민 대 선진국 시민으로서의 사귐을 이어가고 있다. 이제 한국이 굳이 일본과 경제 협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러나 나는 두 가지 이유를 말하고 싶다. 첫 번째는 그렇다면 굳이 경제 협력을 안 할 필요는 있는가? 라는 질문이다. 산업의 특성에 따른 기업의 전략적 판단이 한일 경제 협력의 형태를 결정하게 놓아두어야 한다. 두 번째 이유는 제3국에서의 한일 경제 협력을 생각할 수 있다. 지금은 글로벌 밸류 체인 무역의 시대이다. 해외 자원 개발이나 인프라 수주에서도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이 얼마든지 있다. 사실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한국과 일본만큼 안전하고 편리하고 깨끗한 부자 나라는 드물다. 일본도 한국이 선진국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는 관계가 되었음을 조금씩 받아들이는 것 같다.
반면 한국은 어른의 체격을 갖추었지만 생각은 아직 덜 여문 청소년 같다. 분명한 것은 현재 기성세대의 머릿속에는 한일 두 선진국의 새로운 관계 설정을 위한 해법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제 기성세대의 역할은 새 시대의 주역들이 엉킨 한일 관계를 풀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뿐이라고 이 책을 끝맺고 있습니다. 매우 재미있고 유익한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